세계정세부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7월 2015년에 유출된 녹취록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아직 기억하시겠지요. 그 녹취에서 트럼프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자신이 베이징을 폭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단호하지만 비교적 절제된 어조로 반응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구상의 어떤 세력도 중국의 대만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서 국내 검열 등 통제 수단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무역 단절 같은 강력한 경제적 또는 외교적 조치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핵 초강 대국입니다. 베이징은 트럼프의 그 발언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 확률을 10분의 1 정도로만 평가하고 대미 격화보다는 내부 결속에 활용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억지 신호는 받아들이되 전체판은 흔들지 않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대만해 협의 충돌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태가 될 수 있으며 2015년에 제정된 집단적 자위권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히자 베이징은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듯 다층적으로 강경하게 움직였습니다. 주일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일본 주재 중국 측 인사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참수 운운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25% 줄어 일본 관광업의 30%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협박성 경고도 내놨고 다카이치 총리가 군국주의를 부활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10월 16일에는 중국 교육부가 유학생들에게 일본을 피하라고 알렸고 중국 항공사들은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베이징이 일본에게는 훨씬 더 거칠게 나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는 과잉 반응하는 이유가 자신감이 아니라 실질적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개인적 으름장으로 처리했지만 일본 총리의 선언은 베이징의 신경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놀라운 사실이 보입니다. 동북아의 지리는 수천 년 전부터 말 그대로 장기판이 깔려 있었고 오늘날의 경쟁과 충돌, 성명들은 그 위에서 이어지는 다음 수들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만, 오키나와 동중국해는 일본과 중국의 운명이 맞부딪히며 이 지역의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 삼각지대입니다. 대만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권력감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한가운데 베이징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관문에 있고 일본 요나군이 섬과의 거리는 약 110km에 불과합니다. 지정 전략을 바꿀 수 있는 토지는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면 제일도련을 돌파해 해군을 태평양으로 밀어내고 남쪽에서 오키나와를 포위하며 일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해상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은 대만 문제를 단순한 통일 담론이 아니라 지리가 강제하는 핵심 이익으로 봅니다. 일본도 역사적 교훈을 뼈저리게 합니다. 1895년에 일본은 대만을 점령해 중국 공략로를 열었습니다. 1945년에 대만을 1차 일본은 방어선 안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기억은 베이징과 도쿄 모두를 지금도 붙듭니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일본은 원유의 약 80%를 실어 나르는 해상로를 봉쇄당하고 동중국해의 전략적 입지를 잃으며 측면 방어로 내몰리고 바다에서 포위될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때 일본은 남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중국의 집게발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에 일이 생기면 일본에도 일이 생긴다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일본이 개입을 원해서가 아니라 지리가 일본에게 외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오키나와와 류큐 제도는 긴 사슬처럼 뻗어 중국의 출해를 가로막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일본이 통제하는 바다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미일 기지 밀집은 오키나와가 압도적입니다. 후텐마, 가데나, 그리고 수많은 해군 기지와 레이더, 미사일 방어, 자산까지 중국에게는 바로 이곳이 병목입니다. 베이징도 압니다. 대만을 잃으면 오키나와가 최후의 방벽이 되고 오키나와가 무력화되면 일본의 칼날은 무뎌진다는 것을,
그래서 중국 해경선들이 늘 센카쿠와 랴오위다오 인근에 들어와 일본의 반응을 시험하고 의지를 갉아먹고 돌연의 약한 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동중국해는 센카쿠 인근의 분쟁 해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 갈래의 거대한 공세와 방어의 관문입니다. 첫째, 일본의 에너지 수입선이 드나드는 관문으로 일본의 원료 중 80에서 90%가 이 바다를 거칩니다. 둘째, 중국이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탈출구입니다. 여기를 막히면 중국은 해양 강국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셋째, 오키나와와 괌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미일 연합군의 전개축입니다. 어느 한쪽이 동중국해를 제어하면 동아시아의 균형은 통째로 흔들립니다. 일본이 이시가키와 미야코 섬들의 방공덧대함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도, 중국이 센카쿠에 배들을 밀어넣는 것도, 미국이 센카쿠를 포함해 일본 방위를 천명하는 것도 다 이 바다를 둘러싼 계산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일본이 중국으로 들어갈 때의 길은 늘 같았습니다. 대만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화륙으로. 반면 중국은 일본 본토를 친 적이 없습니다. 핵심은 지리입니다. 일본은 일본해, 동중국해, 태평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강한 해류와 태풍, 큰 파도, 변덕스러운 기상, 가파른 해안선으로 상륙 지점이 극히 제한됩니다. 바다가 거대한 성벽을 대신합니다. 일본을 치려면 전술만이 아니라 바다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중국 동부는 텐진에서 상하이에 이르는 광활한 평탄한 해안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상륙하기 쉬운 연안입니다. 높은 산도, 자연 해협도, 천연 장벽도 드뭅니다. 근대사에서 일본은 적어도 3차례 중국을 침략해 초반엔 번번이 성공했습니다. 1894년에서 1895년에 일본은 청을 꺾고 대만을 차지했습니다. 1931년에는 불과 몇 달 만에 만주를 장악했습니다. 1937년에서 1945년에는 상하이에 상륙해 난징을 점령하고 내륙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비단 자르듯 파고들 수 있었던 것은 연안의 자연 방어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국은 일본 영토에서 일본을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세 최강의 몽골조차 712, 년과 1281년에 2차례 일본 원정에서 태풍과 폭풍에 함대가 박살나 상륙 교두보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몽골이 약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해양 환경이 독특하게 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이 약점을 고쳤을까요? 분명 많은 것을 해냈습니다. 함정수로 세계 최대의 함대를 갖췄고 370척이 넘는 군함을 운용합니다. 항모는 3척, 2030년엔 5척을 목표로 합니다. 순항미사일을 싣는 공격 원잠을 늘리고 칭다오에서 하이난까지 기지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무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한계가 남습니다. 첫째, 제1도련은 여전히 중국을 잠깁니다. 일본, 대만, 필리핀, 괌이 반원을 이루며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좁힙니다. 미야코 해협은 일본 통제하에 있고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봉쇄하면 중국 해군은 영은의 작은 연못에 갇히게 됩니다. 둘째,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실전 해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미 해군과 함께 대잠과 합동 교리를 다듬었습니다. 셋째, 대만이라는 관문은 아직도 중국의 손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히려 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 방어를 보강했고 일본과 필리핀이 핵심 노드를 함께 지탱합니다. 호주와 필리핀도 얽혀들었습니다. 요컨대 지리는 여전히 중국의 발목을 잡습니다. 공군과 미사일 면에서도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 대량 보유로 이름이 높습니다. DF-21D, DF-17 같은 체계가 대표적입니다. 공군은 J-10C, J-11B, J-16 같은 기체를 빠르게 늘렸고 스텔스기 J-20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수로 밀도를 유지할 수 있고 연안 기지에서 이륙하면 회전도 빠릅니다. HQ-9, HQ-22 같은 방공망과 YJ-12, YJ-18 같은 대함미사일로 동부 연안을 두텁게 덮었습니다. 중국 연안 가까이 붙는 세력은 미일 연합이라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만 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싸움이 나면 중국기는 다수의 공군 기지를 활용해 빠르게 돌고 일본은 더 멀리 날아야 하며 미국은 항모나 일본 괌 기지에 의존합니다. 즉 중국 연안 가까이서는 베이징이 유리하고 항공기와 미사일에 폭풍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점도 명백합니다. 미일은 수십 년간 데이터와 전술을 함께 갈아왔고 현대적 대규모 공중전 실전 경험이 중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F-35와 개량된 F-50JSI를 운용하며 레이더와 훈련 표준은 사실상 나토급입니다. 조기경보, 공중급유, 데이터링크, 시겨의 교전 영역에서도 미일은 여전히 정상권입니다. 중국이 제20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떠받칠 생태계, 이를테면 조기경보기, 급유기, 합동훈련 숙련도는 아직 검증이 덜 됐습니다. 특히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중국기는 급유에 더 의존하고 노출되며 오키나와와 미야코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미일의 레이더와 방공망에 갇히기 쉽습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은 필수입니다. 중국은 지상, 함정, 항공기 플랫폼을 통해 강력한 제모와 전자전 체계를 깔고 있으며 J-36D는 미국의 EA-18G 그라울러와 유사한 개념으로 운용됩니다. 대만 주변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지상 체계와 전자전기를 결합해 미일의 레이더 하늘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역량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며 정보 인프라를 타격하고 지휘 체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DF-21과 DF-26 같은 장거리 타격과 연동의 항모나 기지를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신호처리 알고리즘에서 미일은 앞서 있고 이들의 전자전 체계는 이라크, 코소보, 시리아 등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수출 통제로 중국의 기술 상한선을 누르는 정책도 병행됩니다. 전자전이 상대를 둔감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바다를 땅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국 일본 대만 필리핀의 섬체인 사이 사선의 복도는 그대로 남고 그곳에는 레이더와 미사일, 해공 전력이 기다립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산샤댐을 절대적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강대국은 잠수함과 수상함, 폭격기에서 토마호크와 JSM 같은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B-2와 B-21, F-35 같은 스텔스기는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레이더망을 비집고 들어가 원거리 무기를 쏠 수 있습니다.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은 깊숙이 숨어 예상 밖 거리에서 발사합니다. 어떤 방어체계도 적이 충분한 시간과 화력을 들이고 격화를 감수하면 100% 요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조차 워싱턴과 뉴욕을 절대 방어한다고 공언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줄이고 상대의 대가를 키울 뿐입니다. 그러니 베이징과 상하이, 산샤댐을 절대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입니다. 베이징은 정치던 군사의 심장이고 상하이는 금융과 항만의 관문입니다. 두 거대 도시는 평탄한 연애에 놓여 있고 특히 상하이는 오래전부터 상대의 위성에 낱낱이 노출돼 왔습니다. 원거리 정밀 타격에 눈길이 가장 먼저 향하는 표적에는 공항, 지휘소, 항만, 연료 저장, 전력과 철도 허브가 포함됩니다. 방공망이 두텁다 해도 여러 축에서 여러 파로 다양한 무기가 날아오면 모두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산샤댐은 더 민감합니다. 중국 최대의 수력 시설이자 거대한 고정 표적입니다. 누구도 덜컥 겨눌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지만 순수한 가능성으로 보면 움직일 수 없고 완벽히 방공우산을 씌우기도 어렵습니다. 파상으로 쏟아지면 방공망은 과부하를 피하기 어렵고 레이더와 발사대는 지속 운용할수록 노출돼 역으로 장거리 타격의 표적이 됩니다. 여기서 일본의 기묘하지만 영리한 투자를 봅시다.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산호 환초에 약 750억엔 미달러로 약 5억 달러를 꾸준히 투입해 왔습니다. 도쿄에서 약 1740km 남쪽의 태평양 한가운데 바다 위로 조금 튀어나온 아주 작은 환초입니다. 중국은 이곳의 영유권을 다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도쿄의 장기말은 베이징의 상투적 반응 바깥에서 전개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위 몇 조각에 돈을 붓는 일처럼 보이지만 전략의 눈으로 보면 100번 값어치를 합니다. 첫째,
그 작은 환초를 떠받치면서 일본은 약 31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덧붙였습니다. 그 바다 밑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유 자원이 수십억 톤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일본이 수백 년 쓸 양을 확보해 대중 의존을 줄이는 포석이 됩니다. 둘째, 오키노토리시마는 제1도련의 최남단 마지막 걸쇠입니다. 중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은밀히 빠져나가 미 서부를 위협하려면 그 부근을 지나야 합니다. 일본이 수중 음향 센서 몇십 개와 레이더 하나만 얹어도 수백 킬로미터 범위의 움직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미일의 대잠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셋째, 법리의 장기입니다. 일본은 국제해양법의 문구를 전공법으로 활용해 자연 환초를 유엔이 인정하는 섬의 지위에 올리려 합니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늘어놓은 중국은 이 문제에서 강경하게 나서기 어렵습니다.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본 덧 중국 긴장에서 오키노토리시마는 작지만 남문을 잠그는 빗장처럼 작동합니다. 언젠가 중국이 대만 동쪽으로 우회하려 든다면 그 바다를 통과하는 순간 미일의 감시망에 먼 바다에서부터 포착될 것입니다. 일본이 바위 몇 개를 구하려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상대의 태평양 진출로를 잠그고 미래의 희유 자원 의존을 끊는 바다 한 구획을 매입한 셈입니다. 밖에서 보면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도쿄의 전략가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몇 척의 군함값으로 한 조각의 대양을 손에 넣었으니까요. 결국 지리는 어떤 나라의 좋은 패와 나쁜 패를 타고나게 합니다. 넓은 바다는 불을 낳고 높은 산맥은 침략을 어렵게 하며 출해가 좁으면 가난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패가 아무리 좋아도 하늘이 준 씨앗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에 국군을 가르는 것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방향을 잡는 지도자입니다. 역사는 수천 번 증언했습니다. 지리가 완벽해도 지도자가 미흡하면 결과는 나쁘고 때로는 파국입니다. 반대로 지리가 험해도 지도자가 유능하면 그 나라는 강대국으로 솟구칩니다.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지리는 판의 난도를 정하고 민족의 리더는 그 판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의 주제와 직접적이진 않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의의 옷을 입은 채 민간을 겨냥하고 에너지와 곡물을 볼모로 삼아 이웃의 내일을 훔친 전쟁입니다. 전장에서 진실은 검열되고 선전은 확성기처럼 커졌습니다. 폭탄은 숫자를 늘리고 사과는 말끝마다 줄어듭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전쟁은 힘이 곧 법이라는 낡은 우상을 흔들며 우리가 왜 룰과 동맹, 억지와 연대를 다시 세워야 하는지 매일 상기시킵니다. 동북아의 바다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합니다. 규칙과 억지의 균형이 무너지면 다음 표적은 언제나 약한 쪽입니다. 전쟁이 부당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명확한 원칙과 더 촘촘한 억지입니다. 이제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과 구독이 우리 팀의 다음 분석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